저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분양을 받으시던 일반 매매를 하시던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던 경매를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 과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워낙 투자 경험이 많으시니까 2013년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책을 출간하시고 이제 10만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요. 과거 2008년, 2013년 사이에 경매로 수익을 좀 거두셨으니까 이런 책을 출간하셨을 텐데 그럼 2008년에서 뭐 한 13년까지 소위 말하는 수도권 하락장 이때 경매로 많은 좀 투자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났던 투자자들 중에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진짜 기회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난 이제서 시작을 했을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정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절호의 시장이었던 거죠. 경매 물건이 지금처럼 많았어요. 그리고 규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13년 이후부터 하나씩 규제가 생기고 2016년 17년 규제가 점점 강도를 더해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21채의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종부세가 생기면서 저거 임대사업자는 이제 내게 된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도 4년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 정말 지금 생각하면 땅 찍고 헤어지겠죠. 지금도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6년 단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나진 거거든요. 조금 더 화끈하게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면 운이 정말 좋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공부를 좀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를 했더니 용산에다가 해야 된다.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기든 누구나 다 돈을 번 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돈이 많아서 용산에 투자를 했으면 한참 묶였을 거고요. 또 평택 미군기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곳들이 그 이후로도 좀 많이 묶였습니다. 묶였다는 게 안 올랐다는 거예요? 네. 용산 개발이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지지했어요.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도 그대로 땅에 묻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진짜 이슈인지 호재인지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얼마 전에도 영끌에서 많은 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호재가 아니고 또 악재가 아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기회였고 내 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그러면 그때는 규제도 없고 뭔가 좀 더 기회가 많았다. 대출도 막 묶이지 않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뭐 이런 규제도 아직 살아있고 대출도 막 바젤 3라고 해서 막 그 스트레스 DSR 이런 거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부해서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때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리고 취득세도 풀어준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풀어줬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다주택자가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취득세예요. 취득세 중과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할 때부터 다주택자들은 이제 취득세가 이제 일반 다른 분들보다 12배가 되니까 그때부터 입찰가 선정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실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주택자가
저처럼 제가 옛날에 했던 21채까지 다주택자가 가는 걸 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부랑 완전히 이렇게 맞짱 뜰 수는 없고요. 순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을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물건을 한 2개를 계속 낙찰받는 게 계속 보유하면 낙찰받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2개 정도를 팠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요? 네, 항상 2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제일 쉽죠. 비과세로도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쵸. 2년 보유만 하면? 맞아요. 1년마다 하나씩 사게 되면 일시적 비과세도 계속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물건을 하다 보면 여러 개 하고 싶거든요. 물건 하나 할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게 경매를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는 그래도 경매를 통해서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럼요. 기회는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로. 아이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경매로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큰 거죠. 되게 큰 거죠. 네. 그럼요. 설령 부동산 경기가 더 꺾여서 떨어지더라도 이미 난 확보를 했으니까. 그쵸? 만약에 올라가주면 더 땡큐고. 근데 지금 이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부터 이제 주택수를 더 이상 카운트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다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몇 평이에요? 소형 거기서 말하는? 59제곱일 거예요. 그 이하요? 네. 5구 이하면, 전용 5구 이하면 그래도 24평이니까. 네. 근데 아파트 제외. 아파트 제외. 그러면 이제 빌라라든가 어떤 뭐든지 주거용 다 이게 주택을 좀 막- 살리기 위한.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경우들 신축 물건들은 그냥 바로 그렇게 임대주택으로 아니죠. 신축 물건들은 그냥 바로 그렇게 되고요. 구축 물건들 경매로 낙찰받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6년짜리로. 그래서 그거는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벌금과 같은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6년 단기에다가 주택수 카운트 안 한다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근데 뭐 그것과 아니면은 그냥 12% 조금 더 취득세를 내고 그냥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하니까. 작가님, 그러면은 뭐 이제 대구라든가 인천의 일부 지역이나 부산같이 부산 일부 지역처럼 입주 물량이 많고 아직 그러니까 그 경매로도 좀 괜찮은 아파트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조금 나오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경매를 공부하면 내 집 마련 혹은 뭐 2주택 갈아타기로 확실히 지금의 싼 시장가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아파트인데도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특히 대구도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래가 계속 활발한데 그거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매물도 많이 쌓여 있고 한데 감정가가 대구가 제일 먼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가에 시세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은 것들도 보입니다. 아직 다른 지역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떨어지다 보니까 얘 감정을 하고 한 6개월 있다가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보다는 좀 올랐다는 거지.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던 분양을 받으시던 일반 매매를 하시던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던 경매를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봐야 돼요. 이거 경매만 해도 좀 부족하고요. 같이 다 보셔야 가장 좋은 물건들을 가장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작가님, 그럼 이제 책에서 2015년에서 19년 사이는 법인 사업자가 돼서 규제가 많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로 돈을 돌려서 수익을 많이 거두셨다고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미쳐있던 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셨나요? 일단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가 너무 심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무조사도 맞았고 아. 주택을 더 이상 취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어서 이게 계속
지켜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주택이 많아지면 지켜봐요. 네. 무섭네. 무섭죠. 지켜봅니다. 잘못한 건 없어도 세무조사마다 워낙 힘드니까 그 증명하는 게. 네. 그래서 주택을 할 수가 없었고 법인으로 이제 법인 사업자는 제가 이제 강의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그 의료보험 때문에 네. 근로자가 돼야 됐습니다. 네. 의료보험이 이제 주택수가 많아지면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근로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취직할 수는 없고 법인 사업자를 내고 제가 근로자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지 개발도 하고 분양도 하고 네, 그렇게 했죠. 이건 주택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상가나 토지 이런 거? 주택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은 우리가 다 살잖아요, 집에. 그래서 익숙한데 상가나 토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가가 좋은 상가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임차인이 돼봤어요. 사무실을 냈어요. 강의실 내고. 그랬더니 상가가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아까운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상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뭐가 힘든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는 공법하고 건축법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하고 낙찰가를 정할 수가 있죠. 토지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0년에서 이후에 코로나 버블과 이제 작년에 부동산 하락기 이유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그 코로나 버블 시기에는 단기 매매를 했어요. 낙찰 받고 바로 파는 거. 약간 좀 이제 끝물 왔다라고 느끼신 네, 건가요? 네. 뭘로 그걸 느끼셨나요? 아 근데 사실 낙찰 받고 바로 판 것도 있는데 물린 것도 있어요. 못 판 것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나가 봐야 안다 결국에는. 네, 네.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유혹이 못 팔았죠. 그때 끝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선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찰 받고 그때는 이제 한참 낙찰만 받으면은 계속 가격이 오르던 때였으니까 6개월 내에 바로 팔아서 매도하고 이거를 하다가 지금 못 판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택지도 작년에 했고요. 그러면은 아까 보통 되게 부동산 하락기 때 보면 감정가보다도 높이 막 100% 이상으로 낙찰받고 맞아요. 이런 물건들 많은 게 오르니까 내가 그쵸. 조금 그렇게 비싸게 사도 네. 6개월 1년 안에 팔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감정가가 이미 과거의 가격이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전 가격. 현장에 가보면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시세가 감정가보다 더 높은 거죠. 내가 더 높게 뭐 105%를 썼어도 저렴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시기에는 감정가보다 더 높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 끝나고 나면 또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깨끗한 물건 됐으니까. 네, 근데 그게 마냥 그럴 순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계절과 같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는데 이 가을이 되게 짧은 거죠. 가을 물러다니기가 좋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짧지 않아요, 간절기가? 그리고 핫했다가 금방 냉각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추면 나 혼자 헐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춥죠, 힘들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오를 때는 마냥 오를 것 같고 빠질 때는 마냥 빠질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시기도 언젠가는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가능하면 빠르면 좋겠지만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게 길면 기회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오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방의 폐가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는 뭐 토지 투자를 하시고 그 하락기 때 투자는 보통 경매로 어떻게
돈을 좀 벌어야 되나요? 하락기 때는 가격이 내가 사는 데서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하락기 때가 경매하기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일단 물건이 많고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리고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면 전고점보다 많이 하락된 물건을 선택하시면 거의 안전하게 거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많이 하락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이제 지역을 정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옛날에 제가 했던 시기와 같은 거의 15년 만에 오는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네, 이런 적이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죠. 그럼 싸게 내가 낙찰 받아서 전세나 월세 대출 받아서 주면서 뭐 2년 혹은 길면 4년 버티면 네. 가격이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애초부터 애가 괜찮은 애여야겠죠.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괜찮은 애들이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그때랑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기습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상계동, 중계동이 거기가 이제 막 재건축된다, 뭐 창동 개발된다면서 맞아요, 떴다가 이제 냉각기 오면서 이제 강남권은 그래도 뭐 전고점 대비 한 9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뭐 70%죠. 평촌도 좀 그런 거 평촌도 같고. 그렇죠. 그럼 고점 대비 30%가 싼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경매로 잡으면 더 싼 걸 네.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뭐 한 60% 가격. 좋은 것 같아요. 65%. 좋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경매로 잡아서 내 집 마련하거나 뭐 투자용 되게 좋다라고 네. 보시나요? 좋아요. 어... 그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그분들이 사실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영끌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네. 버티기 힘든 이유예요. 네. 그런데 전고점까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조금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엘스 리센츠 막 26억 갔다가 지금 막 24억 5천 25억 거의 다 왔는데 아, 그것들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같은 레벨의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좀 고가 물건들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이 하는 거랑 다릅니다. 20억 이상 물건들은 다른 시장의 네, 원리로 네, 다른 움직인다.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은 만약에 그 물건을 가지고 싶다면 안 사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평촌에 그 진짜 평촌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 경매로는 안 보고 그냥 그 물건 이렇게 나온 거 봐도 요즘에 그 갭이 1억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윗지는 되게 좋은데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뭐 실수요자라면은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괜찮습니다. 네. 이게 항상 겨울이 계속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더 떨어지거나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로 하면 약간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못해도 실수요자들이라면은 10%, 투자자라면은 20%까지 보거든요. 그만큼 싸게 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떨어져도 그때까지 뭐 그만큼 떨어지면 딴 사람이 사요. 제가 삽니다. 네. 제가 또 하나가 정부에서 그렇게 마냥 떨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한테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안 풀어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는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부권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GTX A역 주변이 동탄 좋다, 뭐 평택 좋다, 네.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가격도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원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행신역 근처, 뭐 능고, 김포, 그다음에 또 이제 일산의 좀 구축 아파트들 이런 쪽들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야 저기 창동 신도시 들어오면 또 공급 폭탄 맞는다, 여기 서북 쪽은 건들면 안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쪽들은 경매로 좀 싸게 사면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세보다 싸면 수요는 있지만 통일이 되면 좀 북쪽도 훨씬 좋아질 텐데 이게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능한 남쪽이 낫지 않나. 남쪽이 낫다. 싸더라도. 네, 근데 그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에도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일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지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면 뭐 조금 좋아지겠지만 통일이 되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어떤 생활권, 예를 들면 그쪽에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뭐 거기 두고 남쪽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내 집 마련 뭐 지금 경매로 싸게 사면 그것도 수익은 난다. 싸게 사면 싸게 사면 괜찮다. 네, 싸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마진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싼 게 중요한 거네요. 근데 이제 입지를 보면 입지도 보죠. 입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생기고 뭐 철도가 놓아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강남 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곳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남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입지예요. 얼마나 강남은 가까우냐가 관건이죠. 그럼 그게 지하철로 가는 시간이 뭐 새로운 게 생겨서 단축돼도 가까워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가 특히 뭐 천안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좋아지되 교통이 어디 다른 곳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강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강남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파주 운정이 저기 동북 쪽에 있는 남양주보다 훨씬 좁은 입지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실제로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훨씬 가까워진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 16년의 투자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 굉장한 기회다. 16년 만에 이렇게 매물 넘치고 좋은 정말 장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물건이 정말 많아서 제가 검색을 다 못할 정도니까. 그럼 이거 코로나 시대는요 물건이 한 8,000개밖에 없었어요. 8,000개면은 물건 진짜 없는 거 입찰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개라고요. 저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한 가지가 딱 너무 인상 깊은 게 이게 16만의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디어에서는 강남 중심으로 막 엘스, 뭐 개포, 프로더스 이런 걸 갖고 막 얘기하고 한남동 압구정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떨어진 건가 떨어지지 않은 건가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중계, 상계, 뭐 그 노도강 이런 쪽 보고 평촌 보고 강서구도 싸우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네, 아직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지금도 한 30-40%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맞아요. 기회 같거든요, 정말. 기회예요. 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네 네. 라고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게 맞아요. 굉장한 인사이트다.